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할 거는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 참모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들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대신에 우리 기업이 배상을 하고 일본 기업은 그 기금으로 동참하기로 한 건데요. 오늘 야당 극렬 반발했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 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수박 너네들 내 말 잘 들어. 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 실망하게 만들면 이렇게 만들 거다. 민주당의 지금 검은 먹구름의 1차적인 원인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구혹이다. 이재명 대표가 잠시 뒤로 좀 물러서는 것이 당을 위해서나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나 표적을 피할 수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결단하십시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께 필요한 것은 사직생의 결단입니다. 오늘 그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대표님 결단을 촉구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심하세요. 조심.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된 이후 민주당 내에서 목소리가 가장 큰 사람들, 현역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아마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인 이른바 개딸들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당내 분란이 점점 커지니까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도 지지자들 향해서 메시지를 하나 보냈는데요. 먼저 그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저 얘기는 이제 하나하나 해볼 텐데 먼저 이현정 의원. 네. 주말 새 이 대표가 최근에 살생부라 부르는 명단 제작 혹은 체포동의안 찬성한 거 아니냐는 문자폭탄 혹은 이낙연 전 대표 제명 요청 도대체 누가 이득을 볼까요? 내부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을 중단해달라. 자제를 일단 공식적으로 SNS에 요청을 하긴 했습니다. 이 대표가. 네, 일단 그런데 지지층들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자제 요청이 이 대표의 본심이 아닐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표의 본심은 공격을 좀 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개딸들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 문제가 지난번 그 체포동의안 부결된 이후에 사실 이재명 대표가 바로 즉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게 아니라 굉장히 뒤늦게 문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대표의 어떤 자제 요청이 너무 늦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 사이에 이미 지지층들은 이미 이제 그 동력을 삼아서 저런 활동들을 펼쳐 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지층들은 굉장히 고도화된 이 정치층입니다. 정치 관여층이기 때문에 지금 이 대표에게 필요한 게 뭐냐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행동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대표의 말에 대한 신뢰입니다. 예전에 이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진짜 지지한 줄 아는 모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메시지 자체가 이게 정확한 메시지가 아니라 자꾸 이렇게 말을 바꾸다 보니 과연 지지층들이나 국민들도 저게 진짜 이 대표의 뜻일까라는 부분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것도 이 겉으로는 중단해달라고 그러지만 내심은 다를 것이다. 속내는 다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흐름들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것도 사실 일부 개딸들의 얘기겠지만 나를 위해 싸우는 거다. 그러니까 참견 마십시오 대표님. 혹은 이번엔 말 안 듣겠다. 그 속내를 밀어 짐작해서 좀 더 강경하게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 기사인데요. 사실 이재명 대표는 과거 개딸들, 그러니까 본인의 열혈 강성 지지자들을 이렇게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개딸 제 이모님께서 좋은 심지어 개할머니 여러분 이제는 정말 우리가 큰 대세를 만들고 있어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위대한 거죠. 저는 이게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 새로운 정치 행태라고 생각해요. 주말에 페이스북에 내부 공격 좀 자제해달라고 입장 올리셨는데 이에 대해서 직접 또 말씀해 주시는 그런 기회는 있으실까요? 대표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몇 달들의 지금 색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낙연 전 대표 영구 제명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취재진의 다소 곤혹스러울 수 있는 질문에도 오늘 이 대표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좀 볼까요? 굳이 진중권 전 교수의 얘기까지 인용하지 않더라도 설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 또 다른 중앙일보 기사에는 이재명 대표의 자제령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이제 와서 지금 와서 내 뜻이 아니었다는 게 얼마나 비겁하냐. 이미 이렇게 분란, 특히 개딸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비판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실제 그 전에 지금 몇 번째 계속되고 있거든요. 안호영 수석 대변인이 지난주에 이 사태가 있었을 때 바로 아마 저는 논평을 냈던 것으로 대표의 말을 전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긴 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층, 소위 개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 진정 있는 호소를 좀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정말 아까도 봤지만은 수박 7적이니 이런 내용을 저도 그런 웹자보를 민주당 지지자가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누가 만들었든 간에 우리의 분열이, 그러니까 민주당의 분열을 누가 가장 좋아할 것인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항상 공격하는 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좀 전략적인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아니. 본인들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의원에 대해서 저는 문자를 보낼 수도 있다고 보고 어떤 언급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약간 과격해서는 안 된다고 보지만은 그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건 당원 개개인의 표현이니까요. 그렇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정말로 저도 오늘 아침에 공보단에 계신 분으로부터 민주당 공보단이요. 네, 이재명 대표의 정말 이러한 그 자제 요청이 진심이다. 대표의 진심이 있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에 나가게 되면 한 번이라도 더 언급을 해달라는 부탁도 받을 정도로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고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지를 하시는 분들도 이번에는 나중에 공천의 단계에 있어서 다시 한번 표현할 기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하셔도 된다 봅니다. 설 변호사께서도 지금 방송을 통해서 이른바 개딸들에게 부탁 아닌 부탁을 좀 하셨어요. 네, 제가 욕을 먹더라도 정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제령, 이 대표의 자제령은 진심이다라는 얘기까지 일단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개딸들이 본인들의 말 하나하나가 다 기사화가 된다고 판단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욱더 격양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면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파파 너무 응원하고 있고 지지하고 있고 늘 사랑합니다. 아빠 세대요 우리가 있잖아요. 수박이라고 하지 말라는 의원들도 계시고 세게 하지 말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렇습니까? 열받아 죽겠는데 그래도 정말 살살 하려고 나온 거니까 너무 긴장 타지 마시고 오늘 하는 거 좀 잘 보시고 다음에 있을 표결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재명 당대표가 있는 한 그분이 어떻게 되든 그 끝까지 믿고 지킬 거니까 수박 너네들 내 말 잘 들어. 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 실망하게 만들면 이렇게 만들 거다.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만들 거야. 물론 현장에 나간 인원은 극소수일 수는 있어요.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이른바 개딸들. 그런데 민주당 내 게시판을 좀 보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출달 거주가 7만 명, 이낙연 전 대표 영구 제명해야 되는데 6만 명. 수치로 봤을 때는 그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런 특히 상위권에 있는 부분들이 다
이른바 이 대표 지키기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내에서도 좀 고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체포동의안 사태 이후에 이 민주당 내 분란이 하루아침에 잘 정리될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미 개딸들로 대표되는 극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형식적인 자질행위도 불구하고 계속 제갈 길을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지난주부터 시작됐습니다만 이제 이번 주 들어서도 비명계 일부 의원들은 이제는 조금씩 사퇴론을 조심스럽지만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체포동의안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 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지금 민주당의 이 분란 사태를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비책이 이재명 대표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지 않는 한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러면 강대강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선출될 때 77.7%의 압도적인 다수를 받아서 찬성을 받아서 선출이 됐습니다. 그중에 그 77.7%를 이끌어왔던 사람들이 바로 주로 그 강성 지지층이라는 개딸들에 의해서 의견이 좀 모여졌다고 한다면 지금 저 개딸들의 의견이 저렇게 극렬하게 나오고 있다면 저걸 막을 길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 게시판에 저렇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정말 너무 일방적이고 너무 편향적이고 너무 과도한 요구들에 5만 명 이상의 찬성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민주당 내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딱 한 사람밖에 없다.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나서는 수밖에 없다. 아까 뭐 나서서 SNS 올리고 안호영 수석대변 통해서 말을 전달했습니다만 아까 화면에 나옵니다만 기자분들이 계속 마이크 대면서 직접 육성을 해달라고 그러는 줄 안 하지 않습니까? 저는 본심이 절대 자질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말에 올린 SNS도요. 저는 제가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뉘앙스나 문맥이 이런 대목이 나와요. 5명 중에 4명이 그랬다 해도 안 했다고 하는 1명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럼 뭐예요? 4명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아직도 이재명 대표의 마음속에는 그 SNS에 자질형을 형식적으로 올리는 그 와중에도 문맥상 이탈한 그 표, 반란표는 진압군처럼 밟아도 된다라는 저는 그 무의식이 저는 그 안에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본 개딸들이 당연히 우리 대표 속마음이 이게 아니구나 충분히 짐작했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짜고 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하게 비판하셨는데 일단 서 변호사께서는 진심을 알아달라, 있는 그대로 받아달라고 민주당 측은 얘기를 했고 뭐 이것 또한 모든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의 의견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그 주말 새 꽤 뜨겁게 오르내렸던 게 바로 이른바 수박 칠적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포함이 됐고 뭐 이낙연 전 대표, 강병원 의원, 윤영찬 의원, 이상민 의원, 김종민 의원, 이현욱 의원 뭐 대표적인 친문계 의원들, 비명계 의원들의 이름이 올라가서 뭐 처단하자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준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7명을 선발한 기준이 있을 텐데 그냥 뭐 국민의힘과 내통하는 첩자 7명이다. 이렇게 뭐 원인, 과정, 결과 아무 밑도 끝도 없이 지금 뭐 수박 칠적이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했는데 이런 규정 자체가 뭘 의도하고 있는가는 이해가 됩니다. 이른바 이 친문재인계 의원 또는 이재명 대표와 좀 맞서 있거나 정치적 입장이 다른 의원들을 이 적으로 규정을 하고 이 사람들을 그 압박함으로써 다른 중도층에 있는 중도적 입장에 있는 의원들이 다른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의도는 읽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왜 7명을 선발해서 이렇게 그 뭐랄까 처단자 명단을 내세우는지 과연 이렇게 하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생각하는 의도와 그 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올라가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정말 의문의 일패를 당한 것이 아닌가. 대통령 소임을 이제 마치고 지금 그 양산에 내려가서 어떻게 보면 잊혀진 정치인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데 다시 민주당의 일부 강성 지지층이 소환을 함으로써 정치적 중심에 지금 다시 끌어들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대비하는 것이 과연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길인지 과연 좀 묻고 싶습니다. 뭐 단순히 이제 온라인에 떠도는 정도가 아니라고 윤영찬 의원도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황당하고 분노한다. 어떻게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일 수 있냐. 처단 이런 얘기하는 건 도를 넘었다. 뭐 이름이 오르내린 의원들 격양될 수밖에 없고요. 또 다른 얘기도 있어요. 지금 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좀 많이 심각하다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낙연 전 대표 영구 제명한다는 여론도 꽤 5만 명 이상 높았는데
여기에는 물론 아직 숫자는 적습니다만 지금 현 이재명 당대표의 사퇴와 출당, 제명할 것을 청원한다는 얘기까지 있어서요. 민주당 내 특히 뭐 온라인상은 확실히 좀 시끄러운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최근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민주당에 입당하겠다는 지지자들도 꽤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당 지도부가 이거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2월 27일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민주당에 대한 권리당원 입당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6일간 권리당원의 입당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매일 평균 3,895명이 입당을 하고 있다. 그만큼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강력한 지지가 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안호영 대변인 얘기는 지난 금요일은 바로 그 이 대표의 첫 번째 재판 날. 지난 금요일과 주말을 거치면서 매일 4,000명 가까이가 입당하고 있다. 이번 주말에만 권리당원이 10,000명 증가했다. 근데 이제 누가 입당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좀 여러 말들이 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정당을 쭉 봐오면서 정당이 분열할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싸움이 정말 치열하게 전개되거든요. 그동안 갇힌 당에서 일했던 사람들도 저희 뭐 육박전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또 더군다나 이렇게 같은 지지층들 내에서도 서로를 저렇게 못 보는 현상들이 저게 있으면 저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도를 넘어서는 단계가 접어들었지 않나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당원들 많이 들어왔다고 지금 저렇게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자랑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연 저분들이 우리나라 257개 지역구로 나누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국민들 전체 유권자들 하면 몇 %나 될까요? 그러니까 저기에 착각에 착시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당이나 이런 분들이 착시에 빠지는 게 뭐냐면 장외 집회하면 사람들 꽤 옵니다. 동원된 사람들. 야, 이게 우리 국민들의 뜻이다. 당원 뜻이다. 착각을 해요. 우리 이길 것이다. 착각합니다. 근데요, 나중에 이 표를 나와 보면 정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서 판단하면 저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게 민심이 아니라는 개인적 그렇죠. 시각이십니다. 왜냐하면 정말 지금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론조사 왜 합니까? 그런 전체 국민들의 민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민심의 흐름을 정확히 봐야 된다는 것이고 또 아마 선거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중요한 게 중도층들의 민심이 어디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 중도층들의 민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된다면 아무리 강성 지지층들이 이렇게 당에 입당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민주당이 이 사태를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당원들이 입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랑할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많이 떨어져 나가는 중도층들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 그것을 오히려 더 집중해서 봐야 된다. 그거 보지 않으면 나중에 착시 현상 때문에 굉장히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안호영 대변인의 저 말씀은 정말 100% 아전인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건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입당하는 권리당원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오히려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지금 민주당에서 내년 총선을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후보들이 지금 자신의 지지층, 자신의 어떤 당내 경선 공천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각 지역별로 아는 사람, 지인을 동원해서 지금 열심히 지금 입당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키려고 입당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후보들 그리고 자신의 금배지를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권리당원을 입당시키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 지금 모여서 하루 3,000명 뭐 그 최근에 2만 명인 것이지 새로운 시각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걸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입당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저는 물론 그분들을 다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총선을 1년에 앞두고 있어서 각 지역별로 권리당원 모으기를 위한 여러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결과일 뿐이지 알겠습니다. 이걸 이재명 대표 지키기로 한 것은 지나친 아전인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 당원들이 다 뭐 때문에 입당하셨어요? 전수조사한 건 아니니까 다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구체장이 좀 새롭게 바라본 시각 중에 하나는 이게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들어온 강성 지지자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내년 총선 앞두고 각 후보들 혹은 각 의원들이 뭔가 당원들을 모집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일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원들이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공식 발표한 것처럼. 근데 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평가에 당원들의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것도 좀 검토 중이다. 이게 좀 새롭게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당무감사 이제 어쨌든 공천평가를 하는데 당원 여론조사 반영을 한다.
뭐 이상민 의원 이거 강성 당원들 입김 다 작용하는 거 아니냐?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당원들 목소리는 잘 반영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비명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이른바 비명계 공천 학살 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뭐로 평가하고 있죠? 당원 100%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근거를 굳이 찾자면 당원이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는. 예. 특히나 국민의힘에서는 책임당원, 민주당에서는 권리당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유료로 자기가 이제 당비를 납부하시는 당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상민 의원의 저런 말씀을 좀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당원이 중심이 되는, 특히 권리당원이 중심이 되는 정당으로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당원들에게 잘 하시면 되죠. 권리당원들에게. 그러면 본인의 예. 지역구에서 권리당원들에게 좋은 평가 받으시면 충분히 저는 공천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당원이 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아까 구차장님께서 상당히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보통 지방선거에는 지방선거 전에 보통 민주당은 6개월 권리당원이 6개월 당비를 납부를 해야지만 권리당원 투표권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예. 한다면 빠르면 내년 2월 정도가 아마 당 내에서 지금 공천과 관련한 경선이 이루어질 텐데 그렇다고 하면 그 6개월 전 보통 올해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아마 그 입당을 가장 많이 시키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너무 이르다 보고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이준석 대표한테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준석 대표 항상 변곡점에서 지난 대표에서 물러나면서 돌아다니면서 뭐라 했습니까? 오늘은 당원 가입하기 참 좋은 날이다. 예. 저는 그런 어찌 보면 당원들이 기존에 아니면 민주당을 지지하고 계신 일반 당원들께서 내가 이제는 권리당원으로서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꼭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는 의사표명한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라면 어찌 보면 이것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것이 훨씬 더 많으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알겠습니다. 네, 예. 중도 표층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당의 운명이라고 봅니다. 저는. 중도 표심이 어떻게 가는지도 네. 어쨌든 결과와 책임은 당이 지는 거다. 이런 예. 저는 제가 예전부터 이제 그 많이 했던 게 소수의 과잉 대표라는 게 이제 우리 한국 정치를 양극화시키고 극단화시키고 예. 보는데요. 지금 뭐 어느 당이나 만약에 저런 강성 이미지를 갖는 과격하고 과도한 정치적 주장을 하는 정치 고관여층들이 공천 과정에 또 실제로 평가 과정에 과잉 대표되면은요, 그건 뭐 다들 생각할 수 있지만 중도층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당에 지금까지 계속 내려왔던 공천의 기준은 50대 50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 50%, 당원 경선 50%입니다. 이미 당원 경선 50%에 저 권리당원들이 자기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가 보장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론조사 말고 50%의 당원 경선이 있는데 이 당원들이 당무감사에 또 들어가서 당원들 상대 여론조사에서 강성 권리당원들의 어떤 입장들을 다시 또 수치화시켜서 반영한다? 이건 제가 볼 때 같은 사람의 의견을 두 번 중복하는 저는 제가 볼 때 굉장히 불공정한 게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명계에서는 저건 정말 친명계의 어떤 공천과 비명계 학살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볼면소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정말 한국 정치가 제대로 가려면 극성 또는 극렬 이런 지지층들의 소리가 과잉 대표되는, 물론 그분들의 목소리도 보장이 돼야 됩니다만 그분들이 전체 야당의 목소리를 다 독점하고 그들이 전체 어떤 친명계의 목소리를 독점하고 이런 식의 과잉 대표 현상은 막아야 된다. 저게 미국이나 알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피즘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을 잘 완화시켜내는 장치, 그게 저는 한국 정치가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여야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예. 예. 그리고요. 이재명 대표에 반대하는 쪽도 이제 공식석상에서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이재명 당대표께서 지난 8개월간 보여준 모습은 국민을 위한 정당의 대표도 당원을 위한 정당의 대표도 아니었습니다. 국민의 삶도 정치 개혁도 정당 개혁도 그 어느 것 하나 약속대로 실천하지 않았고 당은 계속 분열되기만 했습니다. 당내 민주주의가 철저히 망가진 비참한 모습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이재명이어야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께 필요한 것은 사직생의 결단입니다.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오로지 희생밖에 없습니다. 저 보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말고도 오늘 비명계 의원들의 목소리도 좀 더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검은 먹구름은 1차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의혹에 따른 그 리스크 부담을 당이 송두리째 떠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잠시 뒤로 좀 물러서는 것이 당을 위해서나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나 표적을 피할 수 있으니까. 방탄정당, 사당 혹은 팬덤 정당의 우려 또는 그런 공격을 넘어설 수 있는 대안과 전략을 제시하고 그 리더십을 발휘할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 하에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당대표 물러나겠다. 그것도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물론 저 마지막에 김종민 의원은 이후에 본인의 취지는 그냥 그 이 대표의 리더십을 강조한 거다라고 추가로 좀 덧붙이긴 했습니다만 일단 이상민, 김종민 두 의원의 말을 들었어요. 근데 오늘 좀 눈여겨볼게요. 본인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 정론관 못 빌려서 과거 여름에는 국회 밖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인데 오늘은 비명계의 이원욱 의원이 이 국회 기자회견을 좀 빌려줬다. 이거 좀 의미가 간단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개월 만에 참 이 위치가 바뀌었죠. 국회 밖에서 아무런 의원들도 왜냐하면 국회 소통관에 기자회견을 하려면 현역 의원이 이걸 예약을 해줘야 되거든요. 현역 의원이 하지 않으면 빌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7월 달에 박지원 전 위원장이 현역 의원들 다 부탁을 했더니 전부 다 거절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원욱 의원이 본인이 예약을 해줘서 결국 이제 기자회견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참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지금 박지원 전 위원장은 바로 이재명 대표가 영입한 사람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본인이 영입했던 사람이 이제 본인에게 정면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반대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데 사실 이제 민주당의 상황은 백가쟁명의 상황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이제 많은 의견들이 나와서 저런 의견들이 이제 본물 터지듯이 왜냐하면 기존에는 대놓고 말하는 분들이 몇 분밖에 안 계셨는데 이제는 뭐 스스럼 없이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대표의 책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심지어 어떤 분은 대표 앞에서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처럼 하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런 분위기가 된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당대표의 어떤 권위와 이런 것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뭔가 본인이 통제를 하고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여기에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협조를 하지 않는다. 일부 뭐 지금 친명계 의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극소수고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특징적인 게 뭐냐면 김남국 의원 뭐 몇 명 이외에는 일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예. 답답하시겠죠. 그런 것들이 만약에 확산된다 그러면 그만큼 이제 이 당을 중심으로 하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 장악력 자체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시점이 결국 민주당으로서는 하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희가 쭉 지금 민주당의 주말부터 오늘 상황까지를 하나하나 이슈 위주로 살펴봤는데 사실 이런 흐름이면 지지율이 좋아질 리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분위기상으로는 지금 국민의힘과 10%포인트 차이가 좀 나는데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앞으로 길게 할 건지 그게 좀 변수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227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이 찬성표가 한 표 더 많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 결과를 놓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의 리스크로 상당히 좀 확산되고 있구나. 민주당 내에서조차도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한 목소리로 똘똘 뭉치는 것이 아니라 벌써부터 30명이 넘는 많은 의원들이 이탈표가 생기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분열의 씨앗이 어느 정도 보였기 때문에 기존의 민주당을 지지했던 이 강력한 지지층은 여전히 민주당을 지지하겠지만 예. 약간 느슨하게 야당을 지지했던 지지층이 상당히 좀 이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어떤 리더십을 보이느냐 또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 민주당 지지율은 크게 연동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의 최근 지지율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도 그런데 이 얘기와 이어집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당내 갈등과는 별도로 민주당 지도부는 2위로 준비한 보신 것처럼 이른바 50억 클럽을 비롯해서 대장동 사건의 전반을 특검이 수사하는 걸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발의한 이 특검의 법안 내용을 두고 꽤 말들이 많습니다. 민주당이 지난주 대장동 관련 특검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도둑이 경찰 보고 수갑 자기에게 넘겨달라는 것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은 지난 정권, 지난 검찰총장이 져야 할 일이고 지금 특검이 되면 이재명 대표가 가장 핵심적인 피의자인데 핵심적인 피의자가 검사를 추천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특검 법안을 내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돈의 흐름을 시작부터 끝까지 제대로 규명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중립적 인사를 국민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특검에 임명해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만 확실히 보장된다면 형식이나 절차에도 구애받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마치 무슨 셀프 추천 논란이니까 정의당하고 협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일단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 특검에 대해서 아직 그 협의를 완벽히 하진 못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 박홍근 원내대표가 꽤 격양되게 했던 게 이 부분인데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그 가운데 1명 임명 방식이다. 이걸 두고 주말 새 오늘까지도 셀프 추천 아니냐 말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사법 시스템인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뭉개거나 아니면 수사를 했지만 굉장히 미진해서 의혹이 굉장히 크게 남아있거나 이럴 경우에 여야가 합의해서 만드는 게 특검법에 의한 특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련은 대부분의 특검, 거의 모든 특검은 국회에서 합의해서 몇 명을 추천하면 그중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추천한 특검이 좀 자율성을 가지고 검찰로 자율성을 가지고 수사를 하게 되는데요. 예. 이번 50억 특검은 뭐냐면 지금 박홍근 대표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대통령이 있는 이 국민의힘은 빠지고 국민의힘을 제외한 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천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국민의힘 빼면 뭐가 있습니까? 민주당 하나 있죠. 그럼 민주당에서 2명을 추천하는데 그중에 하나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승인하에 2명을 추천한 사람 중에 1명이 특검을 해서 수사를 한다는 건데 예. 지금 말씀 나온 것처럼 이게 50억 클럽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대장동 사태 아닙니까? 대장동 사건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핵심 피의자여서 검찰 소환받고 지금 뭐 체포동의안까지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었고 곧 답정너라고 해서 기소가 된다는 건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특검을 임명할 수 있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방탄 특검, 셀급 특검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이 50억 클럽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번에 박상도 의원이 무죄로 나오면서 국민들이 분노했고 예.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도 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라 이야기했고 당시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검찰을 더 대거 투입해서 이걸 제대로 수사해서 항소심에서 반드시 죄를 물어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본격화돼서 다시 한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걸 가지고 50억 클럽이 안 되니까 이재명 대표가 임명하는 사실상 임명하다시피 한 그 특검을 하자는 이야기는 지금 이야기하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게이트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설명이 안 된다. 저는 국민들이 이렇게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 스스로가 본인의 특검, 본인의 수사를 특검 임명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게 김 그렇습니다. 예. 교수께서 보신 시각이고 한동훈 장관이 지난 3일에 피의자가 어떻게 수사검사를 선정하냐라고 언론에 알려오기도 했는데요. 이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동훈 장관이 지난 10월에 얘기한 바 있습니다.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구체적 수사 지휘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직접 수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자기 입맛대로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민주법치국가 중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본인이 본인 수사받을 특검을 뭐 추천하냐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 법안 내용. 근데 또 정의당과는 협의가 완벽히 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민주당과 뭐 정의당은 협의 중인데 뭐 이걸 법안 갖고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정의당과는 어떤 부분이 협의가 안 되는 건지 전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공동 발의를 못한 부분은 정의당은 이미 이 특검법을 이미 발의를 했습니다. 거기서는 뭐라 했냐면 특히나 특검 임명 방식에 대해서는 아예 비교섭 단체가 하겠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하겠다라는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교섭단체는 모두 배제하고 특검을 임명하는 방식.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의힘에게도 그러면 50억 클럽 특검법 관련해가지고 특검법 하나 발의를 해라. 그러면 국회 법사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내용은. 이렇게
무조건 민주당이 발의한 거대로 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지금 한동훈 장관과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약간 사실관계를 오도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저는 대장동 사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는 대장동 사업 결정과 관련해가지고 배임 혐의가 있고요. 하나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각상도 의원 전 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박영수 특검이라든지 이런 50억 클럽 돈을 따라가는 흐름에 대한 수사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되지 않고 있어요. 아까 김근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송경호 지검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항소심에서 수사를 더욱더 해라. 근데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곽상도 아들에 대한 추가 기소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만약에 곽상도 의원이 항소심에서 이대로 무죄가 확정돼 버린다면 50억 클럽 뇌물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정의당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도 아마 이 부분은 철저하게 수사가 돼야 한다고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뭐 한동훈 장관과 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도 이른바 50호 클럽에 대해서는 항소 의지를 확실히 밝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검찰에서 하고 있는 대장동 건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한 특검법은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법이 주된 내용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김만배 누나가 왜 집을 사줬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특검법에 대해서도 이 특검의 범위에 대해서도 정의당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의 특검법을 발의를 해서 지금 논의를 하자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에 와서 지금 특검을 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뭐 이재명 대표 왜 민주당이 하냐 여기에서의 피의자는 이재명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건설적으로 각 당이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이 특검법에는 주된 피의자가 이재명 대표가 아니니까 이게 뭐 셀프 임명 아니다라고 하지만 근데 또 돌이켜보면 그러면 이거를 대장동 사건의 본류를 민주당은 그렇게 임의적으로 해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의 뭐 특혜 사업 혹은 뭐 김만배 뭐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본류를 보고 있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단순히 50억 클럽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셀프 추천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그 설주환 변호사 말을 뭐 이해한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논리에 무슨 있죠.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피의자가 아니니까 민주당에서 추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피의자입니까? 왜 뺍니까 국민의힘을? 저는 같은 논리로 똑같이 하려면 형평성을 갖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장동 피의자가 아니라고 극구 우기면서 저 특검법 발의하려면 여야 합의하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 국민의힘은 쪽 빼서 그 이야기는 뭡니까? 국민의힘이 사실상 대장동이나 50억 클럽의 핵심이다. 윤 대통령이 핵심 피의자라고 전제하고 뺀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이재명 대표는 실제로 피의자인데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아니니까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뭐 양측의 얘기는 어느 정도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일단은 전제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입니다. 이 민주당 발의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으로 크게 3가지가 담겼습니다. 그중 2가지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이 돼 있다. 이게 민주당의 시각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준비한 화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여기가 대통령 후보 나온 집이라고 하면서 기자들이 왔었어요. 윤석열이 아버님 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름보고 다운계약서 써가지고 나중에 팔게 되면 그 양도세 다 부담해야 될 건데 그게 터무니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걸 일일이 대응할 필요도 없는 거고 고소할 거거든요. 저는 이익을 본 일이 없어요. 근데 윤 후보님은 부친의 집을 그 관련자들이 사줬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익이잖아요. TV 토론 마치고 나오니까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하니까 그 부모님 집을 사간 사람이 김만배 씨의 뭐 누나라고 그래서 어제 처음 알았는데 이게 뭐 그거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다 그러면 수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법안을 발의했다고 해서 뭐 정의당과도 아직 협상 중이니까 협의 중이니까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현실화될 가능성 있고 없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이 대장동 사건 혹은 이 특검을 바라보는 민주당 시각이 여기 좀 많이 들어간 듯해서 특검 수사 대상에는 이른바 민주당이 주장했던 대장동 개발의 종잣돈이 이 윤 대통령이 과거 수사를 제대로 못해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의혹 겨냥한 거 아니냐. 혹은 김만배 씨 누나가 왜 윤 대통령 아버지 집을 매입했냐. 이 두 부분이 좀 들어가 있다. 그 영상에서도 당시 윤 대통령의 해명도 좀 있었고요.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이 그 부동산 사준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 문제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부동산 업체에 내놨고 그 업체에서 소개해줘서 그냥 팔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지는 몰랐다는 것이고 돈이 주고 간 흔적도 다 있는 것이고요. 글쎄 뭐 특별히 의혹을 살 만한 그런 부분은 그 당시 안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또 부산저축은행 이 문제인데요. 모든 사건의 뿌리를 찾아가 보다 보면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칭이 과연 이게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별로 뿌리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뭐냐면 이 대장동 문제라는 출발이 결국은 지금 대장동에 성남시장 하면서 그때부터 허락했고 그 이후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거를 지금 희석하기 위해서 이 두 문제를 들고 나와서 특검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보통 특검은요. 보통 특검법 보면 대한변협이라든지 제3의 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갖다가 특검으로 임명하는 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이 낸 걸 보면 다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해서 자기들이 끝내겠다는 건데 결국 뭐 나중에 하면 또 거부권 행사하면 되지도 않은 문제거든요. 대통령이요? 그렇죠. 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이 문제가 또 통과 안 될 수도 있는 문제고 결국은 지금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있으니까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한다는 그런 인상을 상당히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하면서 정치적 효과는 좀 톡톡히 누린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에 그 왜 이재명 대표가 체포됐어야 되는가 이것은 상당 부분 특검 논란으로 좀 희석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떠안게 될 사법 리스크 가운데 지금 시작은 대장동 리스크지만 대장동 사건이지만 앞으로 제2, 제3 체포동의안이 계속해서 올 수 있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그 의혹이 좀 증폭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오히려 새롭게 특검으로 국면을 좀 전환을 함으로써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의 어떤 당위성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희석을 시켰기 때문에 정치적 소기의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된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검 현실성 여부는 좀 차치하더라도 민주당이 좀 얘기하고 있는 그리고 특검을 누가 임명하냐 얘기를 두고도 좀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저희는 국민의힘 당대표 TV 토론을 중계하기 위해서 이 이슈를 짚어보진 못했지만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온다면 본인의 정치 생명은 물론이고 민주당까지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죠. 유동규 전 본부장의 말까지 저희가 이어서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오전에 재판에서 보여진 것처럼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해서는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그다음에 수십 명의 소환 조사를 통해서 기소했습니다. 이 부당함에 대해서는 법원이 잘 밝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혐의 부인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표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화영은 범죄인입니까 아닙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남 시민들은 아십니까? 라고 묻고 싶고요. 인지에 대한 것과 친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김문기 아느냐? 그럼 본인이 알면 아는데 안다 모른다 하면 되는데 나는 친분이 없어서 모른다. 그럼 그 다음에는 안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친분이 생기신 겁니까 개인적으로? 그건 언어도단 아닙니까? 말하자면 내가 친분이 있느냐 묻는 게 아니라 아느냐 모르냐를 물으면 그냥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자꾸 언어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고 그거는 굉장히 나쁜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거는 다 이제 법정 밖에서 이 대표든 유동규 전 본부장 한 얘기이기 때문에 법리적인 건 일단 접어두더라도 유 전 본부장의 말 성남 시민은 그럼 아는가? 그럼 그 다음에 안다고 했는데 친분이 생긴 건가? 언어 도단이다.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그 유동규 본부장이 이렇게 바깥에서 하는 말을 보면 굉장히 거침이 없어요. 그리고 상당히 이 언어, 그러니까 미디어에 맞는 말로 많이 잘하는데 저는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잖아요. 예. 그럼 허위사실 유포라는 게 뭐냐면 단순히 아는 걸 모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당선을 목적으로 그 후보자의 무슨 재산이나 학력이나 신변이나 행위에 대해서 아는 걸 모른다고 또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 이 부분이 처벌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검찰에 기소한 두 가지 사건이 다 하나는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거짓말했다는 것이고 하나는 백현동 사건의 상향 조정에 대해서 이 부분이 국토부 협박을 받아서 했다고 거짓말한 거라는 거거든요. 이 두 개는 아시다시피 당시에 2021년 10월 상황에서
이재명 당시 경선 후보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의혹이 제기됐을 상황에서 이걸 부인함으로써 자신의 당선에 굉장히 중요한 방패막이를 막아놓은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장동 게이트가 막 확산됐을 때 김문기 처장이 비극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확산되니까 난 이 사람 모른다라고 거짓말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백현동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에서 또 다른 게이트처럼 막 이야기가 불거지니까 이거 국토부가 시켜서 했지 나는 협박받아서 한 거라고 또 거짓말하면서 차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 보는 것은 이게 아느냐 모르냐의 문제, 기억의 영역, 무슨 뭐 감정의 영역 이렇게 민주당 측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증거와 자료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선을 목적으로 그 후보자가 어떤 거짓말을 얼마나 고의적으로 했느냐를 따져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의 기소장대로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 국민 여러분들도 이미 다 자료 화면이 있고 자료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충분히 판단을 할 거라고 이미 내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재판에 넘기면서 검찰의 시각도 좀 비슷했고요. 유 전 본부장도 또 좀 여론전 아닌 여론전까지 언어 도단 아니냐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격주로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했으니까 다음 주 금요일에 또 한 번 이 재판이 열립니다. 그런데 다음 주 금요일 재판에서는 이 발언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성남시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 그럴 때 국토부에 저희한테 다시 이제 이렇게 압박이 왔는데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국토교통부는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재판에서는 김문기 전 처장 관련 그 공방이 많았다면 백현동 얘기는 안 했고 이번에 이제 돌아오는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 이 재판에서 집중적으로 맞붙게 될 텐데 특혜 논란 때 당시 국토부가 협박했다 이 발언의 진위 여부도 검찰의 생각은 비교적 단순하다. 이 대표가 분명히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문헌에 있는 문헌을 그대로 형식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직무유기라는 단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다음에 협박이라는 단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검찰에서 주장은. 그렇지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시 시장으로서 성남시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어떤 중앙정부에서의 어떤 이러한 협조가 되지 않으면 누군가 뭐 직무유기라는 말을 썼는지 안 썼는지 이 부분 뭐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서 밝혀지겠지만은 어떤 본인은 어떤 강압적인 중앙정부의 강압으로 생각을 했다는 부분에서 협박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협박이라는 것을 형법상 형법에 있는 협박이라는 구성 요건에 맞춰서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는 개인적인 감정, 저는 그렇게 받았다. 본인이 그때 당시에 시장으로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앙정부에서 자기를 뭔가 이렇게 형사적으로 문제 삼을 것 같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뭐 충분히 다퉈볼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김문기 씨를 안다 모른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이 건이 더 법리적으로는 한번 다퉈볼 만하다. 검찰이 좀 더 무게를 둘 수 있는 부분이다. 네, 그렇고 이건 좀 해석의 여지가 좀 필요한데 저는 재판부의 나중에 판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다른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충분히 뭐 서로 양측이 다 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설 변호사께서도 뭐 개인적인 시각인 전제로 고 김문기 전 처장 그 아느냐 모르냐 이 부분보다는 좀 더 중요할 수 있다. 근데 실제로 검찰도 국토부 협박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성남시가 먼저 용도 변경을 해줬다. 그러니까 특혜다. 검찰의 시각도 분명히 단호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형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박이라는 용어 규정을 상대방의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따위 해를 가하는 것을 통과하는 일을 우리가 협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하겠다라고 이제 국토부가 이야기했다는 건데 좀 전에 보셨겠지만 국토부는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 국토부가 세 차례 공문을 보냈는데 협조 요청입니다. 당시에 서울과 수도권에 있었던 많은 이런 연구소라든지 이런 곳들이 이제 지방 공공기관 지방 이전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갈 곳이 한 35개 정도 됐어요. 그중에 식품연구원이 한 곳에 있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식품연구원을 원래 개발하려고 한 아시아 디벨롭먼트라는 회사가 2차례에 걸쳐서 성남시에 요청을 하는데 그 요청이 다 거절됐습니다. 그런데 거절되다가 나중에 김인섭 씨라는 분이 여기에 합류하면서 원래 이야기했던 2단계 상승보다는 훨씬 많은 4단계 상승이 돼버렸어요. 자연 녹지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완전히 높아집니다. 근데 용적률도 엄청나게 높아져요.
그리고 기부 체납 같은 경우도 사실상 별로 그렇게 쓸모가 없는 그 땅을 기부 체납하는 것으로 그냥 돼버립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성남시가 원래는 여기 또 임대주택을 거의 짓기로 돼 있었는데 나중에 임대주택을 10%만 지으면 된다라고 됐어요. 그리고 옹벽도 보면 우리 법상 15m 이상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50m거든요. 옹벽을 저렇게 높이는 이유는 뭐냐면 땅을 깊게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파트 동수를 늘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국토부가 저걸 협박했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본인이 예를 들어서 국토부는 그거 그냥 좀 해서 임대주택이나 해서 뭐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본인이 4단계나 상향을 해서 저렇게 옹벽을 높게 쌓고 그다음에 3천억이라는 거대한 수익을 저 업체가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토부 주장처럼 과연 이게 국토부가 협박해서 될 일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김인섭이라는 자기 옛날에 선거본부장 했던 사람이 이 업체에 들어감으로 해서 그 특혜로 이걸 갖다가 상승시켜 준 건 아닌 것인지 누가 거짓말한 것인지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서류와 관련 공무원들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 의견이 좀 같으신데요. 17일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의 아마 백현동 이 발언 두고 많이 다툴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재판이 이 대표 말고도요. 좀 시간 역순으로 가보면 정진상 전 실장 10일 재판이 또 예정돼 있고 모레는 유 전 본부장 위례 신도시 관련 바로 내일 또 김용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이 좀 있고요. 뭐 이 대표는 스스로 당무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이제 당 안팎에 좀 하고 있긴 하지만 글쎄요 3월만 뭐 이번 주 뭐 다음 주만 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이제 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렇죠.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은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건 이재명 대표가 직접 출석을 해야 되는 재판이고요. 지금 나머지 재판은 자신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용 또는 정진상 이 두 사람은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뭐 증인 출석 요구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김용이나 정진상 두 측근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 요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사법 리스크가 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고 여러 재판에 불려 다니게 된다라면 당 대표로서 당무를 전념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리 다음 주 금요일에 이 대표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얘기까지 좀 미뤄 짐작해서 예상을 좀 해봤습니다. 이 대표 관련 소식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일단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는 국민의힘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예,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이틀 뒤면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내일까지 당원들은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있었던 얘기를 짚기 전에요. 일단 지난 금요일 저희 채널A가 주관했었던 마지막 TV 토론 김기현 후보에 대한 공격이 집중된 분위기가 많았었는데 당시 주요 장면 잠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민다는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하고 다닙니다. 자신의 비리로 인해서 만약 총선에서 질 경우에도 패배의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겠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번 전당대회에 흑탕을 일으키려고 나오신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도 학폭처럼 실컷 집단 괴롭힘 당할 때 가만히 있다가 결국은 급하게 불러다가 사진 찍는 게 무슨 연대인가 사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께서 나경원 전 대표의 어떤 선택이나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학폭 피해자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나경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후보님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오늘 이준석 대표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엄석대를 소환해가지고 이렇게 뭐 언급을 했죠. 누구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칭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이재명 대표라고요 갑자기? 거의 무슨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장동 몸통이다라는 식의 거의 그 말도 안 되는 좀 해석이잖아요. 당시에도 이제 선두로 불리는 김기현 의원에 대한 여러 다른 새 후보들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고 저도 실제로 현장에서 봤는데
근데 지금 어제 오늘 좀 흥미로운 것들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역대 최고의 투표율이 나왔다. 모바일 투표는 47.51%고 이따가 자막에도 나오겠습니다만 ARS 전화 투표까지 포함하면 50%를 넘은 것 같거든요. 이게 그래도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계시니 예. 제일 잘하실 것 같아서 지금 투표율이 높은 게 누구한테 좀 유리하다고 판단하세요? 저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 지금 47.5%를 이미 모바일 투표에서 넘었고요. 오늘 내일 사이에 ARS를 하면 그동안에 지난 2021년에 윤석열 후보 대선 경선 후보 뽑았을 때도 모바일 투표 말고 이 ARS 할 때 한 9% 정도가 ARS 투표율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2020년에 이준석 대표를 당대표 뽑을 때도 ARS 이틀 동안 한 9%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투표율이 높아진 상태에서 그 정도의 비율로 생각해 보면 9% 이상이 최소한 ARS 나온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47.5% 넘은 상태에서 9% 이상이 플러스가 되면 56% 이상이 나오는 겁니다. 예. 60% 육박하는 거거든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 40만 명, 50만 명 가까이 투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80만 명 중에서 50만 명 가까운 사람이 투표를 했다는 것은 그 정도는 김기현 후보가 지금 계속 그 자신 있게 말하는 것처럼 이미 이게 결정이 났다 대세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에도 조직적으로 이 부분에 동원될 수 있는 숫자를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그분도 좀 지켜볼 때문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미는 천하람 후보나 지금 이라고 이야기 여론조사 나오는 안철수 후보가 갑자기 표심이 증가해서 이렇게 몰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도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국민의힘이라고 지지한다고 답변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답변과 예. 제가 누차 말씀드리다만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분포는 수도권이 약간 늘긴 했지만 여전히 영남권에 굉장히 집중돼 있고요. TK에. 그렇지. 영남권 TK에서 또 투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분들도 제가 우리 당협을 운영해 보면 수도권에 있는 분들도 영남 출향인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영남권 당심과 연동돼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의외로 높게 나와 있는 것이 김기현 후보의 절대적인 오히려 압도적 지지를 결선 투표 없이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정말 이게 50만 표가 넘어버린다고 한다면 정말 아무도 모르는 정말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저도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아실 것 같은데 좀 나중에 뚜껑 열어보면 좀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 자락 깔아놓으시고 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좀 입체적으로 보면 지난번에도 ARS가 한 9% 정도 나왔으니까 지금 47에 충분히 뭐 56 이상은 투표율이 나올 거고 아까 자막에 나왔지만 ARS가 지금 합쳐서 53%니까 40만 명을 훌쩍 넘게 지금 그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투표를 좀 한 거고요. 역대 지금 그 최종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김기현 의원 부동산 비리 얘기하면서 핫해졌다. 안철수 후보는 집단 지성 투표를 포철된 거고 반면 이제 김기현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 위해서 일치 단계를 한 거다. 물론 천하람 후보는 좀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불거진 얘기 중에 하나가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이 세 후보가 한 대통령실 직원이 당원에게 김기현 후보 홍보 활동을 부탁했던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경향신문이 보도한 얘기인데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의 한 행정관이 당원 B모 씨에게 그때 인사드린 A 행정관입니다. 김기현 대표 방이 하나 있는데 컨텐츠 올라가 있으면 봐주시고 전파하실 방이 있으면 해달라. 이게 좀 오늘 나머지 세 후보가 김기현 후보에게 이거 십자포화를 퍼부었던 이 얘기거든요. 일단 저 행정관이 간도 크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 건이 있었는데 하나가 단톡방에 같이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는 단톡방에 청와대 행정관들, 그러니까 대통령실 직원들이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 그거는 수동적으로 누가 초대를 해서 들어가 있었다라는 걸로 어느 정도 해명이 됐어요. 예.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직접 전화를 당원한테 해가지고 이런 거를 전파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대통령실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왜냐하면 당대표 선거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도 따져봐야 되지만은 이거는 일단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거기 때문에 만약 이제 곧 고발이 들어갈 테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처벌 어디까지 받을지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거에 대한 중립 지금까지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법 위반까지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 정당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이런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경향신문은 이 해당
녹음 파일까지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 아니냐. 안철수 후보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법적 조치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행정관이 전당대회에 개입한 명백한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남에 따라 오늘 중으로 입장을 밝혀야만 합니다. 그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가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전당대회는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지 않는 선거입니다. 그냥 당내 선거인 거죠. 성격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협회 회장 선거하는 걸 공직선거법 적용 안 하지 않습니까? 저는 안철수 후보가 잘된 일은 전부 자기 탓이라고 하고 좀 자기에게 좀 불리하면 남 탓이라고 하는 거 그거 좀 고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단체방에서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고 반대로 안철수 후보를 비방하는 메시지, 이 단체 얘기. 법적 조치까지 안 후보가 예고를 했는데, 근데 구차장 지금 보면 이 대통령실은 전당대회 개입 논란에 국정 홍보했을 뿐이고 특정 행정관이 뭐 저런 말을 한 겁니까? 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뭐 한 행정관이 자신이 포함된 어떤 단톡방에서 이제 국정 홍보를 부탁한 것이지 이것이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위한 메시지를 전파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관계자의 그 해명에 따르면 자꾸 이런 그 대통령실 행정관 얘기를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지금 며칠 앞두고 있는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통령실을 자꾸 연동시키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질문을 자제해달라 이제 이런 요청까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통령실은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뭐 한 개인의 일탈일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한 개인이 소속된 곳이 대통령실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 어떤 대통령실 또는 윤심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계속돼 왔는데 투표를 하고 있는 와중에까지 대통령실 행정관이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지다 보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특히 2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 또는 2위를 통해서 결선 투표를 가려고 하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 발끈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뭐 그걸 보여주는 하나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사실 지난주 금요일 마지막 토론 직전부터 이번 전당대회 불공정하다. 거기에 뭐 대통령실도 포함되고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도 포함된다. 이제 대통령실 겨냥한 발언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법적 조치까지 예고하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대통령실도 반박과 해명을 했고 김기현 후보도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관련 얘기까지 만나봤고요. 다음 주제 이제 저희 뉴스탑10이 뽑은 1위로 가보겠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들이 배상해야 한다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 과연 우리 정부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과거 정부, 현 정부 꽤 오랜 고심이 있었는데요. 일단 윤석열 정부가 우리 정부 산하재단을 통해서 배상하는 강제징용 해법을 오늘 내놨습니다. 일본은 이제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입니다.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반쪽짜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대통령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강제징용 판결 문제 해법을 발표한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며 한일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우리 기업 돈으로 배상하겠다. 이게 오늘 여러 핵심 내용인데 그 강제징용해법을 좀 더 차분히 뜯어보기 전에 일단 윤 대통령의 생각은 이런 것 같거든요. 국민 정서적으로 반발도 있을 수 있고 본인 지지율 떨어질 수도 있다. 다만 과거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한일 관계 미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다. 뭐 이게 핵심이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한일 관계가 거의 뭐 최악의 관계로 갔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사실상 파기 조치를 취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또 이 2018년도에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을 있고 등등 해서 한일 관계는 뭐 극도로 굉장히 어려운 관계로 치달았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한일 관계가 소부장이라든지 뭐 등등 해서 이 수출도 제약이 됐었고 안보 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이 문제를 풀어야지만이 실제 안보와 경제 문제에 있어서 뭔가 길이 열린다. 근데 내부에서는 뭐 그런 건의도 했다고 그래요. 괜히 이 문제를 긁어 부스럼 만들면 지지율도 별로 좋지가 않다. 대통령실 내부에서 그렇죠. 그냥 묻어두고 가면 된다. 이런 건의도 있었지만 윤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이 된 게 결국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됐다. 우리가 지금 이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지금의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정부가 결단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해법을 찾아야 된다. 그런 면에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그리고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해결하겠다는 그런 입장 같은데요. 예전에 1998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오부치 일본 총리와 함께 DJ 오부치 선언을 한 바 있고 당시에 일본 문화 개방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어마어마하게 반대가 심했습니다. 자, 그때 기억해 보시면 뭐 외국 친일이다, 이제 일본 문화가 우리다 덮친다, 문화인들 나와서 예술인들 나와서 연일 시위를 벌였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K-한류의 출발점이 됐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에서도 이 안 자체가 아마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어떤 흡족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외교라는 것이 100% 우리가 완벽하게 가져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지만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저는 내린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도 알려지기로는 윤 대통령은 뭐 일본을 향해서 군국주의 침략자라는 표현도 좀 썼어요. 근데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보겠다. 일본은 명확히 규정할 수 있다. 군국주의 침략자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배상의 흐름을 좀 준비했는데 원래 우리 대법원의 판단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당연히 배상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화살표로 점점점 된 부분을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다만 이번에 우리 정부의 해법은 우회로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우리 정부 산하지원재단을 통해서 판결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걸로 내놨다.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가장 비판받는 지점이 이게 아닐까 봅니다. 그냥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보기에 아니 우리나라 강제징용 피해자가 왜 우리나라 기업의 돈을 받아야 돼? 이게 그냥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최소한 1대1로 일본 기업도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일본 기업이 빠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학폭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는데 다른 피해자가 지금 돈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납득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친일이냐 반일이냐 프레임으로 보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는요 무능이냐 아니냐예요. 무능이냐 유능이냐. 자, 1+1 아니면 1+1+1이 문재인 정부 때 나왔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냈던 안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국하고 일본하고 지금까지 협상을 해왔습니다. 근데 일본이 죽어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다른 안을 내가지고 끌어내는 게 정부의 몫이고 그게 유능한 협상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고이즈미 총리,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북한하고 정상회담하면서 그때 북일 수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때 일본 납치 문제 그거를 해가지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과까지 이끌어냈고 일정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 게 국제정치에서 협상이고 능력입니다. 근데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돈 내고 우리끼리 싸우게 생겼어요. 지금 채권자 동의 없이 채무변제 이거 돈 안 받으면 그렇게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거 왜 우리끼리 싸우게 됩니까? 그리고 가장 더 큰 문제는 2015년의 문제에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화해치유재단이 있었는데 그게 다음 정부에 뒤집어졌잖아요. 왜 그러냐면 당사자가 합의 못하고 야당도 완벽하게 납득이 안 되니까. 그럼 가가지고 야당 설득하고 당사자들 설득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납득이 되게 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 빠지면은 그럼 제가 예언하는데 다음 정권 교체되면 이것도 무력화됩니다. 또 다음 정권이 인정 못할 거예요. 이런 식의 악순환을 왜 만듭니까? 최소한의
뭔가의 어떤 설득 과정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만하게 내가 결정하면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오만한 태도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런 무능에 대해서는 정말로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취지인지는 다 말씀대로 알겠습니다. 근데 뭐 다음 정권 정권이 바뀐다는 전제로 일단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만 제가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65년부터 사실 이 얘기가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에는 어느 정도 협상을 발휘해서 한국 일본이 특히 우리가 여러 실리를 찾았다 혹은 그것도 당시 나라 팔아먹은 거 아니냐 비판도 좀 있었고 오늘 해법을 발표하기 전에 가장 주목하는 건 벌써 5년 전에 우리 대법원에서는 이 피해자에게 1억을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계속 늦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아까 박진우 외교부 장관이 그 물컵의 절반 이상은 찼다.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되면 물이 다 찰 수 있다라는 은유적인 표현을 썼는데 근데 이제 과연 우리 안에서도 지금 여러 말들이 많은데 일본이 이거에 성의 있는 호응을 할지 안 할지 그 부분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강제징용 대법 판결 문제를 해결하는 이 해법을 내놓은 것이 저는 윤석열 정부에게 굉장히 중요한 저는 역사적인 그 평가의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아까도 그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여론 지지율이 떨어지고 정부의 부담이 되더라도 반발을 우려해서라도 나는 그러나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문을 열겠다. 저는 대통령의 그런 입장, 그런 결연한 의지가 저는 높게 평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준일 수석 에디터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 저런 반응이 나와요. 예.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왜 학폭 피해자인데 학폭 가해자가 안 갖고 다른 사람이 나를 그 배상을 해주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한일 관계가 국교가 정상화된 다음에 지금의 한일 관계가 오를 때까지 계속 무한 루프 상황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합의하면 그 다음 정권 뒤집고 그 다음 정권에 또 강제징용 나오면 그 다음 정권 또 그걸 해결하니라고 정신이 없고요. 또 독도 문제 나오면 또 이명박 대통령 독도 가가지고 한일 관계 또 엉망이 되고 지금 우리가 과거사 문제, 강제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로 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로 가는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무한 루프의 반복 상황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있었어요. 저는 이걸 이제는 한 번은 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도의 편한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기 이야기한 것처럼 민노총을 위시한 노조의 불법 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든 정치권 여야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냥 모른 채 했습니다. 왜? 여론 지지율이 떨어질까 봐. 부담이 될까 봐. 그러나 그걸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문제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걸 계기로 해서 한일 관계에서도 이제는 과거와 같은 구태의연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이게 누가 피해자 중심주의다. 제가 볼 때 피해자 중심주의가 아니라 피해자 지원단체 중심주의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일본으로부터 양보를 받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예. 언젠가는 누군가는 어느 정부가는 이 무한 반복되는 한일 관계의 악순환, 이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리고 지금 북핵 문제 대응하는 거, 미중 전략 패권 경쟁 대응하는 거, 동북아 질서 변화에 대응하는 알겠습니다. 거, 예. 경제 안보 전쟁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본과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욕을 먹더라도 미래의 문을 열겠다. 저는 굉장히 고심해찬 결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면에도 잠깐 나오는데 이제 시민단체 혹은 피해자 측도 오늘 인정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반발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생존자 3분 가운데 한 분인 양금덕 할머니 오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부금을 받아서 우리를 준다고? 일본 기업이 돈을 내고 사과를 한 것은 아니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럴 수는 없지. 아무리 없어도 자기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고 사죄할 수 있게 해야 그것이 좀 좋은데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동령해서 그런 시기로 하면 사람이 아니지. 반드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사죄를 해야지. 일본한테 받아야지. 왜 동양에서는 안 받으랍니다. 그 억지로 졸라서 받은 것은 그 사죄한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아침에 좀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까 물론 피해자 측, 그 이제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 측도 조금씩은 의견이 좀 다르긴 하던데 물론 오늘 목소리를 냈던 양금희 할머니는 이거 사죄라고 볼 수 없고 동양 같은 돈은 안 받겠다라고 했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 정부가 이 피해자 측, 이제 피해자 할머니의 설득 과정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단을 하는 것 이후가 결단을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 피해자 그리고
이런 결단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어떻게 설득해 나가느냐, 그 후속 작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양금덕 할머니의 말씀 구구절절이 맞는 말씀이죠. 당위적이고 굉장히 명분 있는 말씀입니다. 잘못한 사람한테 그 사과받고 잘못한 사람에게 배상금 받는 거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 피해자의 입장만 고수를 하다 보면 대한민국 정부라는 5,200만 국민의 국익과 안보, 경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여러 종합적인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자 할머니가 뭐 100% 만족하시긴 어렵겠지만 정부 당국자로서 이번 결단의 불가피성을 충분하게 설명드리고 또 이번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그 목소리를 바탕으로 해서 일본에게 더 강력한 어떤 사과를 촉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 이재명 대표는 과거 우리 뭐 병자호로 아닌가요? 삼전대 굴욕 얘기까지 했고, 안민석 의원은 경수국친 계면연 국치다. 탁현민 전 비서관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그 이 해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야당에서는 오늘 강경하게 반박하고 앞으로 윤 대통령의 여러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 여러 좀 각기 다른 의견들을 좀 들었고 실제로 피해자 할머니의 그 목소리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오늘 그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얘기가 저희가 준비한 1위였습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좀 분위기를 좀 바꿔서요. 사건 사고 소식 가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꽤 온라인이 뜨거웠습니다. 이른바 조작 논란 때문이었는데, 한 곳에서 어떻게 103장이 로또 당첨되냐, 이 미스터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바로 로또 얘기인데요. 사실관계 팩트부터 좀 볼까요? 그 허 변호사님. 동대문구 한 로또 판매점에서만 무려 2등인가요? 103장이 나왔습니다. 네, 1등보다 2등이 더 주목받은 희한한 로또 회차였는데요. 664건의 2등 당첨이 나왔다는 것도 좀 놀라운데, 이 중에서 103건이 한 판매소에서 판매가 됐고 다 수동으로 판매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이 다 구매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가능성도 제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 언론사 취재에 의하면 동시간대에 구매가 됐고 수동이라는 점에서 그런 의심이 불러일으켜졌는데, 예. 그런데 지금 이 100건 보면은요, 인당 10만 원이 구매 한도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지금 100건 정도를 구매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조작한 것이 아니냐, 수동으로 어떻게 100건이나 저렇게 알고 살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동행복권 측에서는 절대 조작이 아니다. 왜냐하면 추첨기랑 추첨볼을 다 경찰관 입회하에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완전히 생방송으로 추첨이 진행되는 데다가 그 이후에 그 토요일에 8시에 회차가 마감이 되면 아예 서버가 차단되기 때문에 사후에 조작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기막힌 우연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연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한 곳에서 103건의 2등이 나온 것도 주목하지만 원래 대략 그 2등이 한 100명 정도 나오는데 이번엔 또 600건 나왔다면서요? 이거는 어떻게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너무 기막힌 우연이 이어지다 보니까 의심과 희망이 동시에 생기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굉장히 사실 동행복권 측에 의심되는 그런 얘기들이 예전부터 많았었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8년 1월부터 23년 1월까지 같은 아이디의 사람이 계속해서 고액에만 당첨이 되는 겁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나눠서 봐야 될 게, 한 군데서 103건이 나왔다는 것도 좀 특이하고 이례적인데, 한 아이디 뭐 대략 추정되는, 아직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5년간 300번 넘게 당첨됐다, 이 부분도 좀 뭔가 의심스럽다는 게 여러 온라인에서 좀 나오는 얘기죠, 거잖아요. 그 아이디가요, 예를 들어서 ABC, 그다음에 별표 땡땡, 그다음에 숫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아이디인데, 심지어 이 아이디가 최대 5억의 복권에 여러 번 당첨이 됐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이디로 자기가 연금 복권에 당첨됐다는 당첨 후기까지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특정 아이디만 자꾸 뭐 10만 원부터 5억까지 이렇게 고액 복권에 당첨이 되냐, 이거 조작이 아니냐, 이렇게 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행복권 측에서 내놓은 답은요, 고액 당첨자의 신상 보호
보호를 위해서 이 아이디를 아무리 길어도 6자리로 축약해서 표기를 한다는 거예요. 앞에 알파벳과 중간에 땡땡 이렇게 가려진 부분과 뒤에 숫자는 그 아이디에서 줄여서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동일인이 아닐 수 있다는 답을 내놨는데요. 예. 앞에 알파벳이 같으니까 조금 의심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희망을 가져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뭔가 오늘 좀 로또를 매일 사시는 분들에겐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팩트체크 차원 그리고 동행 복권 측의 입장까지 좀 들어서 이 로또액이 어떻게 한 곳에서 103명이 당첨되지, 103건이 당첨되지 이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어쩌다가 민주당이 이런 강성 지지자들에게 좌지우지됐냐라고 말씀하셨고요. 수박 깨기에 수박 7척까지 맛있는 수박이 억울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 맞교환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주셨고요. 예. 과거에 묶여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좀 어느 정도 손을 들어주시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점진적 논의와 국민 공감 절차가 생략됐다. 반면 비판적인 목소리도 같이 있었습니다.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제가 저 마지막 강제징용 해법 관련 주제를 다룰 때 피해자, 강제징용 피해자 할머니, 양금덕 할머니의 이제 자막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라고 잘못 나갔습니다. 양금덕 할머니에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댓글까지 만나봤고요. 다음 주에 또 하나의 사건 사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 취한 승객들만 골라서 이거를 훔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영화 예고편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이렇게 소중한 걸 아무데나 떨어뜨리고 다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네 폰 내가 주웠으니까. 절도 혐의로 우리 긴급 체포하는 거예요. 동종수법으로 전과 7범입니다. CCTV 70대를 돌려가면서 잠복 끝에 봤는데 상당히 좀 주도면밀했던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어요. 굉장히 치밀해 보입니다. 옆에 떨어진 거 주워주면서 도와주는 척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지고 옆에 앉아 있다가 눈치를 쓱 보다가 다음 역에서 문이 열리니까 그 휴대폰을 가지고 그대로 도주를 하는 모습이 그대로 찍힌 건데요. 예. 요즘에 지하철 소매치기 타겟으로 휴대전화 타겟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현금 잘 안 가지고 다니고요. 카드 쓰면 많이 들키잖아요. 그래서 휴대전화가 타겟이 많이 되는 건데요. 경찰이 CCTV 70대를 분석을 해서 한 달 동안 잠복 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거가 된 거고요. 객실 내 CCTV는요.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범행할 때 그러게요. 내가 아무도 안 보고 있겠지 생각하지만 제3의 눈 CCTV가 여러 곳에 있으니까요. 범죄자분들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명심하셨죠? 예, 결국 붙잡혔습니다. 마지막 10위로 가보겠습니다. 경북 경산에서 발견된 반려견 사진 한 장이 있는데요.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사진 때문에 굉장히 뜨거웠는데 지금 자세히 보면 이 반려견의 머리에 큐빅이 박혀 있고 몸에 낙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입니까? 저건 명백한 동물 학대입니다. 뭐 이름을 복순이라고 지어주면서 저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몸에 낙서를 하고 이마에 보석 같은 것들을 붙이고 도대체 뭘로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적어놓는지도 잘 보이지 않는데 털을 밀고 저 낙서를 지울 때 몸을 벅벅 밀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주변 관심 받고 싶어서 저렇게 했다고 하면서 이쁘지 않냐 이렇게 반문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반문까지 했답니까? 네, 반려견 주인이요? 네, 그런데요. 그렇게 관심 받고 싶으면 자기 몸에다가 낙서를 하면 됩니다. 왜 말도 못하는 강아지한테 저렇게 괴롭히면서 동물 학대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다행히 지금 소유권을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민법상 이 동물은 아직까지는 제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 저렇게 학대해서 분리 조치한다고 하더라도요. 주인이 소유권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에 학대한 사람한테 다시 반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강아지는 다행히 주의 소유권을 포기를 해서 지금 경산의 한 유기견 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상황이라고 하고요.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고 합니다. 예, 오늘 좀 여러 공부를 잘했던 사진까지 저희가 준비한 11호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월요일 뉴스 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뉴스웨이가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